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72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아산 현충사를 다녀왔는데 제가 말했던가요? 네. 예, 그 되게 추울 때인데 네네. 막상 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날씨가 화창해지고 뭐 햇빛이 비쳐갖고 네. 좀 덜 춥더라고요. 뭐 춥다고 집에 겁먹고 그냥 뭐 안에 네. 있고 뭐 이런 거보다 좀 무턱대고 일단 나가라. 네. 날씨도 좀 도와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현충사는 무슨 바람으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요즘에 그 현충사 걸린 현판 네.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 회사 출장비 네. 받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출장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임 기자는 저 현충사 가봤어요 언제?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잘 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 가봤겠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가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가봤는데 언제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이런 게 들어서 아마 너무 유명한 곳이라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이거 언제까 가봤겠지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 아닌가. 네. 지나가다가도 그냥 뭐 언제 가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뭐 누구는 뭐 현충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그 이번 주 다음 주가 현판 관련된 논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는 그 현충사, 다음 주는 아마 광화문 정도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대 임금님들의 글씨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금님들은 글씨를 잘 썼겠죠? 예, 일단 그 정조 임금 되게 유명한 분이죠. 임금 중에서도 그 예. 일화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정조가 이제 세손 시절에 20살 때인데요. 1771년인데 그 할아버지 영조 임금한테 이 노인잔치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상소문을 써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그 상소문을 보고서 그 상소문 내용보다는 신료들이 딱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세손의 글씨가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예. 또 한 목소리로 아주 잘 썼습니다라고 칭찬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문체가 어떠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예. 대신들이 아주 훌륭합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세손의 뜻대로 양로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뭐 한마디를 또 딱 합니다. 3가지 기쁜 일이 내가 오늘 있다. 세손이 양로원을 하자고 청한 게 하나고 그다음에 글을 잘 지은 게 하나고 또 글씨를 아주 잘 쓴 것이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글씨를 잘 썼다고 칭찬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예. 그 서예 8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8급. 8급이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 아주 잘 썼다고 소문 났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글씨는 잘 쓰는데 요즘에 하도 인터넷하고 예. 자판 두드리니까 완전히 요새 글씨가 그냥 개발되더라고요. 예. 저도 옛날 경필 쓰기 대회 최우상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지금도 뭐 한번 대결을 한번 벌여야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은 잘 못 쓰겠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게 자판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면 그 사람 인상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우리가 그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죠.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신원서판이 뭐냐? 우리가 뭐 맨날 얘기만 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당나라 때인데요. 당나라 고종 때인데 그 뭐냐면 키 크고 잘생긴 몸, 그러니까 신이죠. 그다음에 바르고 분명한 말, 굳세고 아름다운 글씨, 서죠. 그다음에 뛰어난 판단력, 이런 4가지 기준으로 인재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서판이다 이거고 그리고 이 서판 시험이 끝나야 비로소 신언 전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신하를 뽑는데도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하물며 이 군주는 사실 누구예요? 만백성의 어버이잖아요. 뭐 이런 군주는 정말 어떤 인물이어야 되겠습니까? 임금에게는 더 기대치가 높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주시대 군주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는 민심, 백성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마음, 천심을 꿰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지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3살 때부터 왕의 제목이 되기 위한 혹독한 영재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용모나 몸짓 같은 거는 워낙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글씨라든가 말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키워야 했던 거고 특히나 서예는
정말 임금 될 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본 과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릴 때 코올리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으니까 글씨를 또 잘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바보가 아니고서야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왕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가장 뛰어난 서예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시대를 대표한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임금이라는 사람인데 지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글씨가 뭐 괴발 개발 하면 어떨까 싶잖아요. 손가락질 받았겠는데 괴발 개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괴발이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는 모양 말하는 거. 개발세발 하잖아요. 네, 그게 언론사 시험 볼 때 되게 주요한 오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외우고 있습니다. 네, 괴발은 고양이 발이고 네. 개발은 개발이에요. 아, 그런 뜻이에요. 고양이 발, 고양이를 괴라 그러고 개발은 개발인데 그래서 고양이 발이나 개발처럼 되게 못 그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요즘은 개발 세발도 표준어가 됐더라고요. 개발, 그래요? 네, 세발도 표준어가 됐다고 그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임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개발 하면 손가락질 받았겠죠. 얼마나 잘 썼을까요? 우리가 그 조선 전계 임금들 같은 경우에 송설체를 주로 썼다는데 이 송설체가 뭐냐? 원나라 서예가인 조맹보의 서재 이름이 송설제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서체라고 해서 송설체라고 그랬는데 법도와 품격, 뭐 힘이 있는 글씨체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필을 꼽을 수 있겠죠. 임금 중에서도 이제 그 세종 이분이 참 그 아들들도 대단한 분을 낳았어요. 본인도 망군 성군이지만 뭐 문종, 뭐 그리고 세조 수양대군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제 대표적인 송설체 서예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문종의 경우는 뭐 굳세고 생동하는 진기가 오묘한 경지를 넘어섰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종의 편지나 글씨를 얻는 사람은 마치 천금처럼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평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는 근엄한 필치, 그다음에 세조의 손자인 성종은 정말로 안평대군 글씨하고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이 나왔고 그래서 그 김한노 같은 경우는 성종의 글씨를 두고서 아립답고 단중하고 그래서 조용히 조맹보의 법도를 따랐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조 임금이 특히 명필이었다면서요?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가 안 좋잖아요. 임진왜란을 암군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악평을 듣긴 하지만 서예에서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이 글 쓰는 거하고 이 또 정치 잘하는 거하고 그렇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분이 또 업적은 있어요. 뭐냐면 한석봉을 발탁해 가서 천자문을 제작해서 전국 서당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선의 어린이들이 일제히 석봉체로 천자문을 일제히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을 숭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어떤 업적을 남긴 거죠. 그리고 선조 본인도 명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석봉 글씨처럼 정말 강한 필치, 대담하게 휘두른 분맛이 일품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임금들도 만만치 않았겠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은 없지만 그 지금 남은 글씨들 어필이라고 하거든요. 임금 글씨를. 그 이렇게 쭉 보면 정말로 얼마나 잘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필을 쭉 내용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글씨가 뭐냐면 순조 임금, 순조 있잖아요. 정조 아들. 그 5살 때 썼다는 구호복 8천세라는 그런 글씨가 있어요. 제 블로그나 기사에 이제 인터넷 기사에 보면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5살 때 쓴 건데 5살이면 사실 만으로 4살인가 뭐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어떤 명필과 견져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잘 썼습니다. 큰 붓을 써가지고 엄청난 큰 붓인데 정말로 시원하게 쓴 대담한 필획 정말 돋보이는 그런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5살 때 그런 작품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한번 그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서예 제가 사실 안목이 별로 없는데도 비전문가가 봐도 사실 그 국왕들, 임금들 글씨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필은 그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할 만큼 멋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조선 시대에 보면 이렇게 글씨를 잘 쓰는 거를 이 자랑하면 좀 욕먹는 분위기? 뭐 그런 거였고 약간 좀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강희안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강희안. 이분이 뭐냐면 안견, 최경과 함께 시서화에 뛰어난 그 3절로 통한 분인데 2-3살 때부터 하여튼 뭐 글씨 그림 쓰는 건 정말로 법도에 맞았다. 그리고
뭐 글씨 같은 경우는 뭐 전서뿐만 아니라 예에서 해서 초서 하여튼 통달했다는 거고 예. 그림도 당대 최고였다는 건데 이상하게도 강의한 작품들이 그 명성에 비해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강의한 좀 서화를 구하려고 오면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글씨와 그림은 천한 재주입니다. 이것이 후세에 전해진다 그러면 내 이름만 욕되게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 모순이네요. 신원서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이 조선시대니까 사실은 그림은 좀 그렇다 치지만 강의안 같은 경우가 왜 글씨까지도 그렇게 천한 재주로 했을까라고 이제 의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조선의 문인 학자들이 즐겨 인용한 도학자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바로 누구냐 하면 북송시대 도학자 정의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의는 뭐라 그랬냐면 작문, 그러니까 글 쓰는 행위도 이 하여튼 배우와 다름없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오로지 남의 이목만 즐겁게 한다. 이게 뭐 배우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네. 폄하를 했고 서예는 더 비판을 했거든요. 서예에만 매달리면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아주 그냥 깔아뭉갰거든요. 그 뭐냐면 정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문은 배우의 재주다. 그리고 서예는 시간 낭비다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한 거죠. 그렇게 저명한 도학자가 서예를 시간 낭비라 했으니 조선 유학자들도 서예를 천한 재주라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뭐 강의안 같은 경우가 이 넘치는 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출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천한 기회를 후대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근데 왜 서예를 시간 낭비라 한 걸까요? 예, 정의라는 분이 괜히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글씨 못 써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완물상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완물상지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물상지가 뭔데요? 완이라는 게 뭐냐면 애완동물 할 때 완, 그러니까 이고 그다음에 희롱할 때의 완자거든요. 뭐 물은 물건이고 상자라는 건 일타, 뭐 죽는다 이런 뜻이고 지는 뜻지잖아요. 그러니까 완물상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원래 갖고 있는 뜻을 본래 뜻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 중독 같은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안 되고 뭐 그렇죠. 정사를 펼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임금이 강아지를 좀 키운다든가 매를 들자면 매를 매 사냥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땐 득달같이 딸려갖고 뭐 아니되옵니다를 외쳤거든요. 그래도 임금이라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대부나 임금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다만 쓸데없는 분야에 빠지면 정작 해야 할 공부, 그다음에 정사를 펼치지 못한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임금은 더했겠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군주가 이제 쓸데없는 분야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을까봐 끊임없이 정말로 완물상지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다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서예가 그 완물상지의 대표적인 분야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가 시간 낭비라고 했으니까 너무 심한 것 같긴 해요. 뭐 사실은 뭐 좀 글씨 자랑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군주가 서예 솜씨를 자랑하면 이 못난 임금이다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죠. 그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1405년인데 당시 세자는 양녕대군이거든요. 네. 스승한테 자기가 쓴 글씨 40여 자를 보여주면서 막 그러니까 스승이 정말 잘 썼네요라고 이제 엄지척했어요. 그러니까 세자가 의기양양해 가서 그럼 예전에 국왕 중에서는 임금 중에서는 누가 글씨를 잘 썼나요? 그랬더니 성성린 스승이 당나라 태종하고 송나라 휘종이 잘 썼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핀잔을 딱 주는데 그러나 당태종은 참덕이 있고 송나라 휘종은 천하를 잃었습니다. 서찰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고 편지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거는 군왕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태종 참덕은 뭐고 송휘종은 천하를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태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성군이거든요. 서예에도 일가견이 있는 망고의 성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이 잘못한 게 있죠. 그 형 건성이라는 형을 죽이고 동생까지 죽이고 자기가 황제에 올랐거든요. 이거는 오게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역사가 그것 같은 거를 당태종의 참덕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송희종도 정말로 시서화에 능했거든요. 그래서 뭐 풍류천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나라를 잃었거든요. 금나라 침입을 받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사직을 잃은 망국의 군주다라는 평을 받았죠.
그러니까 서해와 그림 같은 잡기에 능하다고 다 옳은 군주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 같은 경우가 이제 스승한테 그렇게 한마디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카인 나중에 세조 임금한테 그대로 써먹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1459년인데 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글씨 잘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은근히 자랑하니까 양녕대군이 면전에서 면박을 줍니다. 군주가 비록 몇 사람을 당해낼 만한 재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좀 그러네요. 네. 임금이 자랑 좀 했기로서는 어떻게 큰아버지가 이렇게 돌직구를. 하여튼 그런 좀 버스했겠죠. 그죠? 면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세조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어른이 한 말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세조의 손자인 성종도 엄청 글씨를 잘 썼다면서요? 예, 성종한테는 두 가지 취미가 있었다는 거죠. 활쏘기하고 서한데 활쏘기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잘못됐냐면 이 내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기를 하게 되면 왜 막 승부욕이 있어갖고 막 장난치고 뭐 내기하고 너 뭐 할게 그러면 그 내관들도 막 이렇게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기하게 되면 막 성격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럴까봐 신하들이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서화 같은 경우인데 서화는 성종이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랬을 정도로 아주 자화자찬한 취미 중에 하나였죠. 어느 정도였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 대사원이 이세자라는 분이 성종의 서화 그림 솜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하가 글씨를 쓰면 저절로 난세라 그래서 전설상에 새가 있거든요. 그 난세가 놀라고 봉황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전하의 그림 솜씨는 대자연의 이치와 그 신묘함을 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임금을 치켜 세운 말이지만 빈말은 아니겠죠? 뭐 잘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성종이 그걸 아마 되게 자랑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1484년인데 그 이 창경궁을 창건을 하거든요. 성종 시대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관, 그러니까 창경궁의 내관이 뭐냐면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방입니다. 요 정각의 현판만큼은 내가 직접 쓰고 싶은데 괜찮냐라고 이제 신료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뭐 임금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허락을 받아요? 원래 이제 궁궐의 정각, 문, 현판 이런 것도 임금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임금이 임명하는 서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건데 성종이 이제 아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한번 뭐 내관 현판 정도는 뭐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찬반 양론이 일어나는 거죠. 상당수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아 이게 만세에 전하는 현판 글씨인데 아 명필이 뭐 임금이 명필인데 현판 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상당수 또 신료들은 어필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요 기사를 전하면서 기록을 전하면서 사관이 뭐라고 딱 논평을 하냐면 몇몇 신하들이 임금이 하찮은 일을 친히 하도록 말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판 글씨를 임금이 친히 쓰도록 권했다라고 하는 걸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기회를 좋아하는 쓸데없는 천한 기회를 좋아하는 정말로 임금의 뜻에 부응했다라고 뭐 일침을 놓습니다. 임금에게 이제 아첨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아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임금이 왜 서해 솜씨를 자랑하고 현판까지 쓰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당대 그 성종의 그 글씨 그림이 시중에 뭐 굉장히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자가 얘기한 거가 그런 거죠. 임금을 막 다그칩니다. 엄청나죠. 지금 시중에는 임금의 편지 글씨를 얻어서 한껏 치장을 해서 병풍이나 족자를 만드는 풍조가 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아주 일가를 합니다. 임금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이라는 분이 고작 문장의 수식에 정신이 팔리고 서예나 그림 같은 정말 서생의 하찮은 기회를 자랑하고 있다. 이게 될 말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제발 전하께서는 재능과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감추고 비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종이 좀 열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씨 잘 쓰고 그림 좀 그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성종이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하면 옹색한 변명을 하는데 아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 나는 본래 그림도 잘 못 그려. 그러면서 아 근데 대체 경들은 그걸 어디서 봤다는 거야? 라고 되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자가 그쯤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 고개를 빳빳 들고 똑똑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필 서화는 제가 신승선, 윤은노, 윤여림의 집에서 제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아주 그냥 딱 성종을 다그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부터 임금이 뭐든지 지나치게 좋아하면 성덕에 누가 든다 라면서 이제 성종 임금을 추궁을 하게 되죠.
좀 너무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종이 쩔쩔매요. 변명만 늘어놓는데 야 내가 지금 실은 원래 서화 글씨 그림은 영돈령이라 그래서 종친부의 일을 관장하는 종일품 벼슬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내린 거야. 아마 유출이 되었으면 거기서 유출이 되었겠지. 내가 유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글씨 그림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좀 그냥 잠깐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성종 작품이 얼마나 시중에 유출됐길래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김한노라는 사람이 이제 중종 때 인물이거든요.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성종이 틈나면 뭐 붓을 휘둘러서 글씨를 썼는데 이런 그 필적들이 민간에 널리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종의 필적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막 완상한다는 게 막 즐긴다는 거죠. 막 보고 막 그러면서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해 두었다. 큰 구슬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유출되긴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심하게 임금을 다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서에 관심을 두면 뭐 잡기 마련이 아까 얘기했던 완물상진이 하면서 이제 득달같이 나서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죠. 그게 이제 조선 시대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군주가 서해 같은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하면 정서에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한 거고 뭐든 좀 지나치면 뭐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군주를 하여튼 뭐 굉장히 다그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넘치는 재능과 끼를 막 숨길 수는 없잖아요. 낭중지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전기 성종 시대만 해도 이 신권이 좀 이렇게 앞섰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왕권이 좀 강화되는 후기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임금이 승하를 하면 죽으면 그 선왕을 추승한 여러 조치들이 취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선왕이 남겨놓은 글씨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 정리해 갖고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작업 이런 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 간에 뭔가 좀 이 임금이 좀 지나치다 그러면 완물상지다라고 아주 신하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런 풍조는 계속되었던 것이 조선시대죠. 좀 사실 어느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완물상제 정신은 되새겨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현충사 현판 글씨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완물상지의 정신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조시 때도 아니고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게 말이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린 사당이잖아요. 현충사라는 데가. 이게 뭐 그런 현판을 둘러싼 논쟁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논쟁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난중일기가 국보 76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의 장검, 그게 보물인데요. 뭐 이런 그 이순신 유물의 소유권자가 종부거든요. 이순신 장군 종부인데 후손 종부인데 그분이 이 현충사에 걸려 있는 박정희 현판을 떼고 숙종의 어필 현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국보급 유물들을 현충사 전시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종부라는 분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필적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일본군 장교 출신의 필적이 정말로 외적에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맞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요 현충사도 일본 신사와 비슷한 양식으로 조성한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색채가 너무 진하다. 그 지금 현충사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야 되고 뭐 또 하면 이제 현판을 내려준 숙종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박정희라는 인물이 떠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충사 하면 박정희라는 인물이 떠오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자기 정치색을 좀 너무 짙게 덧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필 현판, 박정희의 친필 현판은 바로 그 정치색의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논쟁이면 다른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성역화 작업 그 자체도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외색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깔아놓은 도로라든가 철도 뭐 다 깔아뭉개야 되느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숙종의 현판 이게 지금 옛날 본전에 걸려 있거든요. 뭐 이런 건데 그것은 지금의 현판
현충사 신관 거기에 걸려 있는 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지금 지어놨거든요. 네. 뭐 건만 한옥이지. 그 지금의 본전 건물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종친회하고 종부하고 또 한국은 갈등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또 사태 얘기를 좀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뭐 오늘 21일 날인가 문화재위원회 열어서 그 현판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이제 제 의견이 좀 있는 건데 논쟁에서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이 좀 하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역사성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충사가 사적 155호인데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유서가 깊다. 왜냐하면 1704년에 그 충청도 유생들이 이거 지어야 된다라고 현충사 지어야 된다라고 막 상소문을 올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숙종임금이 허락을 하고 이 사당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현충사라는 글씨를 뭐 써서 그 현판을 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숙종이 이순신 장군을 위한 제문을 하나 내립니다. 이때 숙종이 표현한 그 제문 표현이 있거든요. 신망국활 시견사인 뭐냐하면 제 몸 죽여 나라를 구한 이는 이분에게서 처음 보내라는 말이거든요. 이 칭찬이 신망국활 시견사인은 정말로 충무공을 향한 최고의 찬사로 지금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후에 현충사가 우여곡절을 겪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868년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현충사가 서원까지 겸했거든요. 그래서 현충사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또 그 묘소가 일본인한테 또 넘어갈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그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정말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모였어요? 그 옛날 신문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반향이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저도 놀랐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옛날 동아일보를 보면 나오는데 막 전면식 막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1931년 6월 26일째 동아일보를 보면 방방곡곡에서 전달된 성금 내용을 이름하고 액수하고 이런 거를 한 개면을 털어서 이제 게재를 하는데 정말 뭐 조선 본토가 아니라 단둥에 거주했던 동포들도 정말 내가 비록 먹을 게 없어갖고 고국을 버리고 지금 타국에서 공장 생활을 할지언정 이 충무공 유적 보존 소식을 듣고 20전씩 모았다라고 하면서 보내고 심지어는 그건 나병에 걸린 한센병이죠. 그런 그 나병원에 이제 수용된 환자들 150명 가까이도 성공을 보내는 기사. 그다음에 뭐 9살 된 코올리기 학생도 내가 이 돈 모으려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보낸다라는 건데 2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죠. 2만 명이 참여해서 성금 액수가 16,000원 정도가 모였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그 현충사를 중건했는데 처음에 예산은 뭐 4,000원이었다는데 그게 계속 올라갔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건이 된 게 32년 6월 5일인데 이때 이제 그렇게 중건이 됐다가 그때 사진도 보면 대대적으로 뭐 한 개면 털어갖고 화보까지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66년 4월 17일 날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규모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념으로 그 새로 건립한 현충사의 본전에 한글 현판인 현충사라는 글씨를 써갖고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또 정문에도 충무문, 본전 정문에도 뭐 충이문 현판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충사 현판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내다 건 게 3개가 있어요. 현충사하고 충이문하고 충무문하고 이렇게 3개가 걸려 있거든요. 현판이 3개나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은 그런 묘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 사당인지 박정희의 사당인지 약간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숙종이 내렸던 그 현충사 현판 이게 사실 어디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뒷전으로 구석으로 밀렸거든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언론 보도로 막 접해갖고 뭐 사랑설레하고 이게 옳으니 많이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가보셔야 될 그런 그 가봐야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정리를 하면은 현충사의 중심축이 이렇게 있는데 가다 보면 충무문, 충이문, 현충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축이 전부 이제 박정희 현판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숙종이 직접 써서 내렸다는 현판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냥 아까 얘기 좀 했지만 그냥 가서는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느 그 유적지를 가게 되면 아까도 뭐 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념관이나 문 앞에 서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먼저 들려봐야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네, 대충 어떤 공부를 좀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들어가 봐야지 잘못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신 팁이죠. 네, 팁이죠. 네. 방송하기 전에 제가 알려준 팁인데 사실은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사 가면은 숙종의 어떤 현판이 걸려 있는 옛 본전, 현충사 옛 본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렇게 화장실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서 잠깐 볼 수 있는 걸리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가 있거든요.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이 숙종의 현판이 66년에 이게 옮겨진 거죠. 그렇게. 지금의 자리로. 예. 그러니까 결국 숙종이 쓴 현판은 조연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못 가면은 중심 축선으로만 이렇게 걸게 되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현충사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본질은 뭐냐? 이충공에 물론 정신이 서려 있고, 그다음에 충청도 유생의 애끓는 상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간합한 숙종이 내린 현충사 현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제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 2만여 민중의 정성이 정말 그 손에 서는 뭐 그런 정성이 담긴 그런 유서 깊은 옛 현충사 본전이 뭐 주인공의 자리를 좀 빼앗긴 게 아니냐, 조연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고 여론이 있으니까 사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좀 가봐라 이런 생각이 가서 좀 느껴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찾아가 보면 성역화 이후에 어떤 웅장해진 어떤 현충사, 그러니까 지금은 한편 구석으로 이제 서 있는 정말 숙종 간판이 있는 현판이 있는 그런 옛 현충사 건물 좀 비교해보고 현판도 살펴보고 그리고 느껴봐라. 지금의 현충사는 과연 누구의 현충사인가라는 걸 느껴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이 현충사 말고도 많잖아요. 그 2005년자인데 지금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문화재에 걸린 뭐 다른 것 뭐 다 빼고 문화재에 걸린 역대 대통령의 글씨가 모두 이제 37건, 43건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되게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현판이 많습니다. 28곳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네요.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 서해를 두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작기 말예, 완물상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조선의 신하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을 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박정희 현판의 존치를 주장한 어느 분이 있는데 숙종만 임금입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 아닙니까?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일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심하게 이 완물상지라는 표현이 떠올릴 정도로 지나치면 좀 본 뜻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충사의 본 뜻이 뭐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면서 숙종 임금의 그런 걸 기려갖고 내린 현판 아니겠느냐. 지금의 그러면 이 현충사는 누구의 현충사인가라는 거를 반문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